28. 레비는 꽤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 옆에서 씩씩거리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한 귀족과 두꺼운 두구두창을 삐걱대는 또 한 명의 귀족 때문에 레비는 사람들의 말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멀리서 현 귀족 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엔 아기에 찬 귀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 다음엔 스비아시스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법조항의 의미와 심리를 받고 있는 자라는 단어들의 의미에 관하여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군중들은 테이블로 다가가려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양쪽으로 갈라졌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아기에 찬 귀족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자기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법조항과 대조해 보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다고 말하고는 비서에게 그 조항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조항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조항을 읽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키가 크고 뚱뚱하고 등이 구부러지고 콧수염을 물들이고 옷깃이 목 뒤로 떠받친 꽉 끼는 제복을 입은 어느 지주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자신의 보석 반지로 테이블을 두들기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투표합시다. 투표하면 표를 던집시다.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어. 투표함으로. 그때 갑자기 몇몇 목소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보석 반지를 낀 키 큰 귀족은 더욱더 격노하여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외쳐댔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제안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그의 당 전체를 증오했고 그 증오의 감정은 당 전체에 전달되었으며 상대편으로부터 비록 더 점잖기는 했지만 그와 똑같은 분노의 반격을 불러일으켰다. 고함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현 귀족 회장이 질서를 요청해야 할 정도였다. 투표를. 귀족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어. 군주의 신임을, 현 귀족 회장을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는 집사가 아니라 말이오. 참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 투표함으로 갑시다. 아, 추악해. 사방에서 분노에 찬 성난 외침이 들렸다. 사람들의 눈빛과 얼굴은 말보다 더 사납고 광포했다. 그들은 뼈에 사무치는 증오를 드러냈다. 레비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플레로프에 대한 의견을 표결에 붙일지 말지에 대한 문제를 논하며 뿜어대는 열정에 놀랄 뿐이었다. 나중에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그에게 설명해 주었듯이 그는 다음과 같은 연역법을 잊고 있었다. 즉,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는 현 귀족 회장을 지위에서 끌어내려야 하고 현 귀족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가 필요하고 다수의 표를 위해서는 플레로프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하고 플레로프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표가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일 너가 사회적 대의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진지하고 일관된 자세를 취해야 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하지만 레비는 그것을 잊고 있었기에 자기가 존경하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불쾌하고 맹렬한 흥분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기가 괴로웠다. 그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논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홀로 나와버렸다. 홀에는 테이블 주위의 하인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식기를 닦고 접시와 술잔을 배치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하인들을 보자, 그리고 그들의 평화롭고 활기찬 얼굴을 보자 레비는 악취가 풍기는 방에서 깨끗한 대기 속으로 나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예기치 못한 느낌을 맛보았다. 그는 하인들을 즐겁게 쳐다보며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볼수임이 희끗희끗한 어느 하인이 자기를 놀려대는 젊은이들을 멸시하며 냅킨 접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몹시 좋았다. 레비인이 그 늙은 하인과 막 대화를 나누려 하는 순간 귀족 신탁의 서기인 한 노인이 그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노인의 특기는 현내의 귀족들의 이름과 부칭을 외우는 것이었다. 콘스탄친 드미트리치, 그가 레빈에게 말했다. 형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문제를 투표에 붙인답니다. 레빈은 홀로 들어가 작은 하얀색 공을 받은 뒤 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뒤따라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옆에는 스비아시스키가 의미심장하고 빈정대는 듯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한 손에 모아고 진 채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투표함 속에 한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공을 어딘가에 놓더니 레빈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그 옆에 섰다. 레빈은 막상 다가서긴 했지만 뭐가 뭔지 깡그리 잊어버려 당황하고 말았다.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돌아보며 어디에 넣지? 라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이 남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직하게 물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무는 바람에 그는 자신의 부적절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각자의 신념에 달린 문제이지. 그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빙그레 웃었다. 레빈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천 밑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에 공을 놓았다. 공이 오른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을 내려놓은 후 그는 왼손도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더욱 당황하며 맨 뒷줄로 부랴부랴 가버렸다. 찬성 126표, 반대 98표. 에르자를 바람하지 않고 삼키는 서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투표하면서 단추 한 개와 호두 두 알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 귀족의 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신당은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구당은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레빈은 귀족들이 스네트코프에게 출마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무리가 현 귀족 회장을 에워싸는 모습도 보았다. 현 귀족 회장은 그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레빈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귀족들에 대한 답변으로 스네트코프는 공적이라고는 12년간 몸바쳐 근무하며 귀족들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 자기 같은 변변치 못한 사람에게 귀족들이 보여준 신임과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온 힘을 다하여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눈물에 복받쳐 말을 못 잇더니 홀에서 나가버렸다. 이 눈물이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함에 대한 자각 때문이든 귀족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든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며 처해 있는 그 긴장된 상황 때문이든 그의 흥분은 귀족들에게 전해졌고 대부분의 귀족들은 그것에 감동을 받았다. 레빈도 스네트코프에게 부드러운 감정을 느꼈다. 출입구에서 현 귀족 회장은 레빈과 부딪혔다. 미안합니다.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다. 그러나 레빈을 알아보자 그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레빈이 보기에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흥분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 표정, 제복과 십자가와 줄 달린 흰 바지에 쌓인 그의 전체 모습, 그가 바삐 걸어가는 모습. 레빈은 이 광경을 보면서 사냥꾼에게 쫓기며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는 짐승을 떠올렸다. 현 귀족 회장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이 특히 레빈의 마음을 움직였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레빈은 후견의 문제로 그의 집에 갔다가 그에게서 선량하고 가족적인 인간의 위풍당당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조상 대대로 사용해온 고풍스러운 가구가 딸린 큰 저택, 세련되지 못하고 남루하긴 하지만 정중한 늙은 하인들, 예전엔 틀림없이 농노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을 바꾸지 않았을 그 나이든 하인들, 레이스 모자를 쓰고 튀르크풍의 쇼를 두른 채 예쁜 손녀딸, 즉 딸의 딸을 안고 있던 통통하고 착한 아내, 김나지움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며 그의 커다란 손에 입을 맞추고 있던 김나지움 6학년의 어린 아들, 가장의 감동적이고 다정한 말과 몸짓, 이 모든 것들이 어제 레빈의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인 존경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레빈은 지금 이 노인이 애처롭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에게 뭔가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럼 당신이 다시 우리의 귀족 회장이 되시겠군요? 그가 말했다. 아마 아닐 거요. 귀족 회장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난 지친 데다 이미 늙었다오. 나보다 저 젊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현 귀족 회장은 연문으로 사라져버렸다. 가장 엄숙한 순간이 찾아왔다. 즉시 선거를 시작해야 했다. 양당의 지도자들은 손가락으로 하얀 공과 검은 공을 세우고 있었다. 플레로프에 대한 논쟁은 신당에게 플레로프의 표 하나뿐 아니라 시간을 벌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당의 관계로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은 귀족 3명을 끌고 올 수 있었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두 귀족은 스네트코프 일당들 때문에 취하도록 진탕 술을 마셨고 또 한 사람은 귀족 제복을 도둑맞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신당은 플레로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사람들을 상마차에 태워보내 옷을 도둑맞은 귀족에게 제복을 갖다 주도록 했고, 술에 취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회의에 데려오도록 했다.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냅다 물을 부어부죠. 술 취한 귀족을 끌고 온 지주가 스비아시스크에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쓸모가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이 취하진 않았겠죠? 스비아시스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멀쩡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술을 먹이지만 않는다면. 바텐더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술을 주지 말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29. 허병과 가벼운 식사를 위한 좁은 홀은 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흥부는 점점 더 고조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불안이 느껴졌다. 특히 상시한 정황과 공의 수를 전부 알고 있던 지도자들이 몹시 흥분했다. 그들은 임박한 전투의 지휘관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투를 앞둔 병졸들로서 전투를 준비하면서도 잠깐의 오락거리를 찾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테이블에 앉거나 선체로 무언가를 먹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담배를 피우며 긴 홀을 따라 이리저리 거닐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레비는 무언가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자기 패거리들, 즉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스테판 아르가지치, 스비아시스키 등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시종무관 제복을 입은 브론스키가 그들 옆에 나란히 서서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제도 레비는 성가하는 자리에서 그를 보고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를 피해 다녔다. 그는 창가에 앉아 무리들을 둘러보며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가 특히나 우울했던 이유는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활기차고 근심에 찬 얼굴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자기 혼자만 해군 제복을 입은 늙어 빠진 노인네와 함께, 그것도 이도 없이 입술로 모으라 웅얼거리는 상늙은이와 함께 아무 관심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놈은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놈은 3년 만에 그것을 모을 수 없는 놈이라니까요. 포마드를 바른 머리칼을 자수에 놓인 제복 옷깃까지 늘어뜨린 새우 등의 왜소한 지주가 선거를 위해 새로 신은 듯한 부처의 뒤축을 세차게 구르며 열띤 어조로 말했다. 그러고는 레빈에게 불만 어린 눈길을 던지더니 고개를 획 돌렸다. 네, 말하기에도 추잡한 일이죠. 왜소한 지주는 세댄 소리로 말했다. 그 뒤를 이어 지주들이 뚱뚱한 장군을 에워싼 채 무리를 지어 레빈 쪽으로 황급히 다가왔다. 지주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만한 곳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놈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놈의 바지를 훔치라 지시했다니요? 내 생각에는 그놈이 바지를 잡히고 술을 마셔버린 것 같습니다. 그 녀석과 그 녀석의 공작 자기에 침이나 뱉으라지요? 그 녀석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 정말 비열하군. 잠깐만요. 그들은 법조항에 의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무리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아내가 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빌어먹을. 법조항 따위에는 관심 없소이다. 난 솔직히 말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귀족이 아니겠소. 믿음을 가지시오. 가시죠. 꼬냑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무엇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귀족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술 취한 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난 마리아 세며 노브나에게 늘 세를 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돈 버는 재주가 없거든요. 콧수염이 희끗희끗하고 옛 참모본부의 대령 제복을 입은 지주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레빈이 스비아시스크의 집에서 만난 그 지주였다. 레빈은 금방 그를 알아보았다. 지주도 레빈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정말이에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니콜라 이바노비치 귀족 회장 집에서 만났죠. 그런데 당신의 농장은 어떻습니까? 레빈이 물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지요. 지주는 옆에 서서 체념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침착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쩌다 우리 형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가 물었다. 우리의 국가 전복에 가담하러 온 겁니까? 그는 프랑스를 단호하면서도 서툴게 발음하며 말했다. 전 러시아가 모였군요. 시종의 장관급 인사들까지. 그는 흰 바지와 시종 제복을 입은 채 어느 장관과 거닐고 있는 스테판 아르가지치를 가리켰다.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요. 난 귀족 선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레빈이 말했다.
지주가 그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도대체 뭘 이해한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승에 의해서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퇴락한 제도예요. 제복들을 보십시오. 저것들조차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치안판사, 상임위원 등의 회의이지 귀족들의 회의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여기 왜 온 겁니까? 레빈이 물었다. 습관 때문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일종의 도덕적 의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위가 상임위원회에 출마하고 싶어 해요. 그 집안은 부유층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저 신사들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그는 현지사의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기에 찬 신사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람은 새로운 세대의 귀족입니다. 새롭기는 하죠. 하지만 귀족은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토지 소유자고 우리는 지주입니다. 저들도 귀족들처럼 자신을 죽이고 있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졌죠.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좀 더 공손히 대해야 합니다. 스네트코프만 하더라도 좋든 싫든 우리는 1000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집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려면 청량부터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100년 묵은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비록 그것이 옹이가 잔뜩 박힌 고목이라 해도 당신은 꽃밭을 위해 고목을 베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 나무를 남겨둘 수 있게 꽃밭을 배치하겠죠. 그런 나무는 1년 만에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곧 화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당신의 농장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5% 정도지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셈에 넣지 않는군요. 당신도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해볼까요? 난 농사를 짓기 전에는 공직을 통해 3,000루블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지금 난 공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당신과 똑같이 5%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하지만 나의 노동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손해가 명백하다면 말입니다. 그냥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습관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말할까요? 지주는 창가에 팔꿈치를 꿰고 이야기에 열중하며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은 농사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 녀석은 학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도 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원을 만들었지요. 네, 그렇군요. 레빈이 말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도 내 농사에 실질적인 전망이 없다고 늘 느끼면서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대지에 대한 어떤 의무감 같은 걸 느낀다고나 할까요? 내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주가 계속해서 말했다. 언젠가 이웃 상인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농장과 정원을 거닐었지요. 아니, 스테판 바실리치, 당신 댁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데 정원만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더군요. 하지만 우리 집 정원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답니다. 만약 나라면 이 보리수들을 다 베어버리겠습니다. 양분만 빨아들일 테니까요. 보리수 1000그루를 베면 보리수 한 그루당 양질의 수피가 2장씩 나올 겁니다. 이 보리수의 보드라운 속껍질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러시아 농촌에서 지붕, 새끼줄, 신발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양질의 수피가 2장씩 나올 겁니다. 요즘 수피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보리수에서 꽤 많은 목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은 그 돈으로 가축이나 땅을 헐값에 사들여 농부들에게 임대하겠죠. 레비는 빙긋 웃으며 말을 맺었다. 그도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식의 이해타산과 부딪혀 본 듯했다. 그렇게 그는 재산을 불려갑니다. 하지만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라도 잘 지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주가 말했다. 네, 레비는 자랑스럽고 기쁜 빛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군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마치 고대의 베스타 신녀처럼, 이 베스타 신녀는 로마 신화에서 불씨와 부뚜막의 여신 베스타의 신전에서 성스러운 불을 수호하는 신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설명되어 있네요. 마치 고대의 베스타 신녀처럼 어떤 불을 지키도록 임명받기라도 한 듯 살아가고 있군요. 지주는 하얗게 센 코수에 말해서 씩 웃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또 있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친구 니콜라이 이바니치나
얼마 전 이곳에 정착한 브론스키 백작을 보세요. 그들은 농학에 산업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본만 날렸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상인들처럼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왜 수필을 얻기 위해 정원의 나무를 베지 않는 거죠? 레비는 자신에게 충격을 준 상념으로 되돌아가며 말했다. 그건 말입니다. 당신이 말했다시피 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귀족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귀족들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곳 선거장이 아니라 저기 각자의 사는 곳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겐 저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계급적 본능이 있습니다. 난 때때로 농부들을 관찰하는데 그들도 똑같습니다. 근실한 농부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땅을 빌립니다.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들은 계속 쟁기질을 합니다. 그들도 이득 없이 그렇게 합니다.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죠. 우리와 똑같군요. 레비는 말했다. 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스비아시스키를 보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집에서 이분을 본 후로 이분과 나는 이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주가 말했다. 그래서 이야기에 정신없이 빠져 있었답니다. 뭔데요? 새로운 제도에 욕이라도 퍼붓고 있었던 겁니까? 스비아시스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 얘기도 했지요. 속이 후련해졌겠군요. 30. 스비아시스키는 레빈의 팔을 잡고 자기 편 사람들에게로 갔다. 이제 더 이상 브론스키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스테판 아라가지치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나란히 서서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레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전에 누린 것 같은데 세르바츠키 공작댁이었지요? 그는 레빈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네, 당신과의 만남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빈은 이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곧 고개를 돌린 채 형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브론스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시브야시스키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레빈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레빈은 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브론스키를 돌아보며 자신의 무례함을 씻기 위해 그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심했다. 지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레빈은 스비아시스키와 브론스키를 돌아보며 말했다. 스네트코프가 문제입니다. 그가 거절하든가 성낙하든가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말이죠. 스비아시스키가 대답했다. 그는 어떤가요? 성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니 문제지요. 브론스키가 말했다. 만약 그가 거절하면 누가 출마하게 됩니까? 레빈은 브론스키를 쳐다보며 물었다.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죠. 스비아시스키가 말했다. 당신이 출마합니까? 레빈이 물었다. 물론 난 아닙니다. 스비아시스키는 당황하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함께 옆에 서 있던 아기에 찬 신사에게 두려움 섞인 시선을 던졌다. 그럼 누가 나갑니까? 네베덥스키요? 레빈은 자신이 당황하고 있음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네베덥스키와 스비아시스키 둘 다 이 부부자였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나가지 않습니다. 아기에 찬 신사가 말했다. 그가 바로 네베덥스키였던 것이다. 스비아시스키는 레빈을 그에게 소개했다. 뭐야, 자네의 아픈 곳을 찔렸나 보군? 스테판 아라가지치는 브론스키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이건 마치 경마 같군. 내기를 해도 되겠어? 자네 말이 아픈 곳을 후벼 파는 건 그래? 브론스키가 말했다. 그리고 일단 일에 손을 대면 끝까지 해보고 싶은 법이지. 완전히 경쟁이야. 그는 인상을 찌푸린 채 강인한 턱뼈를 꽉 움켜쥐고 말했다. 스비아시스키는 대단한 수완과야?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니까. 아, 그래. 브론스키는 무심하게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브론스키는 무엇라도 봐야 했기 때문에 레빈을, 그의 발을, 그의 제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브론스키는 자신을 향한 우울한 눈빛을 알아채고 무슨 말이라도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당신같이 오랫동안 시골에 산 사람이 치안 판사가 아니라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치안 판사의 제복을 입고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방법원을 어리석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레빈은 우울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범한 무례를 씻기 위해 줄곧 브론스키와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브론스키는 침착하고도 놀란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레빈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에게는 치안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난 8년 동안 단 한 번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 있긴 했는데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죠. 제한판사는 우리 집에서 4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삽니다. 난 고작 2루블의 문제를 위해 15루블이나 들여 대리인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농부가 제분소에서 밀가루를 훔친 일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제분소 주인이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그 농부는 명예훼손으로 치안 판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어리석은 이야기였다. 레빈 자신도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것을 느꼈다. 정말 독창적인 이야기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특유의 달콤하게 이를 데 없는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이제 가볼까?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해할 수 없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동생의 서툰 운동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다. 이해가 안 돼. 어쩌면 그렇게도 정치적 감각이 없니? 하긴 그건 우리 러시아인들에게 결여된 것이기도 하지. 현 귀족 회장은 우리의 정적이야. 그런데 너는 그와 사이좋게 지내질 않나? 그에게 출마하라고 권하질 않나? 그리고 브론스키 백장 말이야? 난 그의 친구가 될 생각은 없어. 그가 만찬에 초대했지만 난 그의 집에 가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는 우리 편이야. 무엇 때문에 그를 적으로 삼니? 그리고 말이야, 넌 네베덥스키에게 출마할 거냐고 물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다 하찮은 일이잖아. 레빈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너는 다 하찮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구나. 레빈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홀로 함께 들어갔다. 현 귀족 회장은 회의장의 분위기에서 자신을 노린 계략을 감지했는데도 또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출마를 권한 것은 아닌데도 출마를 결심했다. 홀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서기는 큰 소리로 군의대장 미하일 스테파노비치 스네트코프가 현 귀족 회장직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군 귀족 회장들은 공이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각자 자신의 테이블에서 현지사의 테이블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거가 시작되었다. 오른쪽에 너, 레빈이 형과 함께 귀족 회장을 뒤따라 테이블로 가고 있을 때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레빈은 사람들이 그에게 설명해준 그 계획을 금방 잊고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실수로 오른쪽이라고 말한 게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스네트코프는 적이 아닌가. 그는 오른손에 공을 쥐고서 투표함으로 갔다. 그러나 문득 자신이 실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투표함 바로 앞에서 공을 왼손에 바꾸어 지었다. 그런 다음 그는 분명 왼쪽에 공을 넣은 듯 했다. 투표함 옆에 서 있어서 팔꿈치의 움직임만 보아도 누가 어디에 공을 넣는지 훤히 아는 어느 전문가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통찰력을 도무지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인은 침묵에 잠겼고 공을 세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찬성과 반대의 수를 발표했다. 귀족 회장은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다. 다들 웅성거리며 문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스네트코프가 안으로 들어왔고 귀족들은 그를 에워싸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제 다 끝난 거야? 레빈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물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스비아시스키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레빈은 또 그것에 대해 깡그리 잊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여기에 어떤 미묘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는 것은 그에게 따분한 일이었다. 우울함이 그를 덮쳤다. 그래서 그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는 작은 홀로 살그머니 나갔다. 그리고 다시 하인들을 보자 그는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집이 작은 늙은 하인이 그에게 뭘 좀 들도록 권했고 그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 강낭콩을 곁들인 커틀릿을 먹고 하인들과 그들의 예전 주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레비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 홀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청중석으로 어슬렁어슬렁 갔다. 청중석은 멋지게 차려면 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난간너머로 몸을 구부리고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부인들 주위에는 우아한 변호사들과 안경을 쓴 김나지움 교사들과 장교들이 앉거나 서 있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화제는 선거를 비롯해 귀족 회장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논쟁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들이었다. 레비는 한 무리에서 형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어느 부인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코즈니세프의 연설을 듣게 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연설은 배를 고르며 들을 가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얼마나 분명한가요? 게다가 그 연설은 전부 똑똑히 들렸어요. 당신의 법정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굳이 찾자면 마이텔 정도일까? 하지만 그 연설도 저런 달변과는 거리가 멀죠. 난간 옆의 빈자리를 발견한 레비는 난간 너머로 몸을 구부린 채 보고 듣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칸막이 넘어 군별로 앉아 있었다. 홀 한가운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서 높고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기병 이병대위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오포친이 현 귀족회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덮쳤다. 뒤이어 쇠잔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귀권합니다. 7등 문관 표트르 페트로비치 볼이 출마합니다. 목소리가 다시 선언했다. 귀권합니다. 젊은이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다시 같은 절차가 시작되었고 다시 귀권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약 1시간이 흘렀다. 레비는 난간에 팔꿈치를 꿰은 채 보고 들었다. 처음에 그는 깜짝 놀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따분해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본 흥분과 분노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는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정중석 입구를 나서다 부은 눈을 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울한 김나지움 학생을 보았다. 그리고 계단에서 한 쌍의 남녀와 부딪혔다. 그들은 하이힐을 신고 빠르게 달려가는 부인과 발걸음이 경쾌한 검사보였다. 늦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레빈이 부인에게 길을 내주느라 옆으로 비켜서는 순간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 레빈이 출구 청계로 나와 조끼 호주머니에서 외투 번호표를 꺼내려는 순간 서기가 그를 잡았다. 콘스탄친 드미트리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던 네베도프스키가 후보로 출마했다. 레빈은 홀의 입구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서기가 문을 두들기자 문이 열렸다. 그러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두 지주가 레빈 옆을 휙 지나갔다. 더 이상 못 참겠군. 얼굴이 붉은 한 지주가 말했다. 그 지주 뒤로 현 귀족 회장의 얼굴이 쑥 나왔다. 그 얼굴은 극도의 피로와 두려움으로 무시무시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사람들을 내보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는 수희에게 호통을 쳤다. 들여보낸 겁니다, 카카. 오 하나님. 현 귀족 회장은 무겁게 탄식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흰 바디자락을 힘없이 질질 끌며 홀 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테이블로 갔다. 예상대로 네베도프스키가 다수의 표를 얻어 새로운 현 귀족 회장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즐거워했고 많은 이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했으며 많은 이들이 열광했고 많은 이들이 불만스러워하고 불행해했다. 현 귀족 회장은 감출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네베도프스키가 홀에서 나가자 군중들은 그를 애우사고 환희에 찬 모습으로 그를 따랐다. 첫날의 선거의 시작을 알린 현 지사를 뒤따라가던 때와 똑같이, 그리고 다수의 표를 얻은 스네트코프를 뒤따라가던 때와 똑같이. 30일. 그날 밤 새롭게 선출된 현 귀족 회장과 승리를 거둔 신당의 많은 인사들이 브론스키의 집에서 만찬을 즐겼다. 브론스키가 선거에 온 것은 시골 생활도 따분하고 안나 앞에서 자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할 필요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선거에서 스비아시스키를 도움으로써 제임스 투브 선거 때 그가 브론스키를 위하여 온갖 성가신 일들을 도맡아 준 것에 대한 신세를 갚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자신이 선택한 지주 귀족이라는 지위의 모든 의무를 엄격히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선거라는 그 일이 그토록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리라고는, 그토록 자신을 흥분시키리라고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그토록 잘 해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는 귀족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성공을 거두었고 귀족들 사이에서 이미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해도 착각이 아닐 듯했다. 그의 영향력에 도움을 준 것은 그의 재산, 그의 가문, 시내에 있는 그의 화려한 저택이었다. 그 저택은 카신에 나날이 번창하는 은행을 설립한 금융가이자 오랜 지인인 시르코프가 브론스키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또한 시골에서 데려온 브론스키의 뛰어난 요리사도 현 지사와의 우정도 도움을 주었다. 현 지사는 브론스키의 동료였고 그것도 그의 은혜를 받은 바 있는 동료였다. 무엇보다 도움이 된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소탈하고 한결같은 태도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귀족들로 하여금 소문으로 떠돌던 그의 오만함에 대한 생각을 즉시 바꾸게 만들었다. 그는 키티 셰르바츠카야와 결혼한 그 미친 신사,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자기에게 우스꽝스러운 저기를 드러내며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소리만 퍼부어대는 그 신사를 제외하면 자신과 알게 된 모든 귀족들이 자기 편이 된 것을 느꼈다. 그가 네베덥스키의 성공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그 자신도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지금도 그는 자기 집의 테이블 앞에서 네베덥스키의 당선을 축하하며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 기분 좋은 승리감을 맛보고 있었다. 선거 자체가 그의 마음을 몹시도 사로잡아서 그는 만일 앞으로 3년 안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기도 직접 선거에 출마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마치 기수를 통해 상금을 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이 직접 말을 몰고 싶어 하던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수의 승리를 축하하는 중이었다. 브론스키는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시종장관인 젊은 현 지사가 앉았다. 모든 이들에게 현 지사는 엄숙하게 선거의 개회를 선언하고 연설을 하고 몇몇 이들에게 존경과 맹종을 불러일으키는 현의 주인이었다. 브론스키가 본 바로는 그랬다. 그러나 브론스키에게 그는 브론스키 앞에서 당황하던 브론스키가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애쓰던 마슬로프치 카치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육군 사관학 그 시절의 그의 별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마슬로프 카치카일 뿐이었다. 브론스키의 왼편에는 젊고 단호하고 악의에 찬 네베덥스키가 앉았다. 브론스키는 그에 대해 소탈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 스비아시스키는 자기의 실패를 쾌활하게 견뎌냈다. 그 자신이 잔을 들고 네베덥스키에게 말했듯이 그런 것은 그에게 실패라 할 것도 없었다. 귀족이 따라야 할 새로운 노선의 대표자로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처럼 정직한 이들은 모두 오늘의 성공을 지지하며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도 유쾌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기뻐했다. 멋진 만찬을 즐기는 동안 선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왔다. 스비아시스키는 귀족 회장의 눈물 어린 연설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더니 네베덥스키를 돌아보며 각하는 회개를 감사할 때 눈물보다 복잡한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다른 익살스러운 귀족은 현 귀족 회장의 무도회를 위해 긴 양말을 신은 하인들이 불려왔다고, 만약 신임 현 귀족 회장이 긴 양말을 신은 하인들과 무도회를 열지 않을 거라면 이제 그 하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만찬이 벌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네베덥스키를 향해 우리의 현 귀족 회장이라느니 각하라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이 말은 젊은 여성에게 마담이라는 호칭과 남편의 성을 붙여 부를 때와 똑같은 만족을 풍기며 언급되었다. 네베덥스키는 무심한 척 이러한 호칭을 경멸하는 척 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느끼면서도 모두가 속한 그 새로운 자유주의적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희열을 감추고자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만찬이 벌어지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선거의 진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보를 띄웠다. 매우 유쾌한 기분에 젖어있던 스테판 아르가지치도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네베덥스키가 20표로 당선됨 축하 중 소식을 전해주기를 그는 그들도 기쁘게 해주어야 해 라고 말하며 전보 문구를 받아 적게 했다. 그러나 전보를 받은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저 전보 값으로 나간 1루블에 탄식했고 그 전보를 보낸 때가 만찬이 끝날 무렵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스티바에게 훌륭한 만찬이 끝날 무렵이면 전보 남발을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훌륭한 만찬, 그리고 러시아 주류 상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병으로 밀봉된 채 직수입된 술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매우 고상하고 담백하고 즐거웠다. 그 모임을 구성한 20명은 스비아시스키가 뜻을 같이 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새로운 활동가들 중에서도 재치 있고 점잖은 사람들로 특별히 선별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반농담조로 신임 현 귀족 회장을 위해, 현 지사를 위해, 은행장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친절한 집주인을 위해 건배를 들었다. 브론스키는 뿌듯했다. 그는 시골에서 그런 친근한 분위기를 맛보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졌다. 현 지사는 브론스키에게 자기 아내가 주최한 형제들을 위한 음악회,
이 형제들을 위한 음악회는 이 세르비아인, 불가리아인, 몬테네그로인 등을 포함한 슬라브 형제들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이들의 독립투쟁은 러시아 사회에서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한 음악회에 가자고 청했다. 그 안에 역시 브론스키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다. 그곳에서 무도회가 열릴 예정이야. 우리 미인도 볼 수 있어. 사실 그녀는 아주 멋지지. Not in my line. 브론스키가 대답했다. 그는 이 표현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들 테이블을 떠나기에 앞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브론스키의 시종이 쟁반에 담긴 편지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다. 보즈드 비젠스코에에서 심부름꾼이 가져온 편지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스베치츠키 검사보와 이렇게 비슷할 수가. 놀랍군 그래? 손님들 가운데 한 명이 시종에 대해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하는 동안 브론스키는 얼굴을 찌푸리며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안나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읽기 전부터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선거가 다시 안에 끝날이라 생각하여 금요일에 돌아가겠노라고 약속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편지의 내용이 그가 제때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제 저녁에 보낸 편지는 아마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용은 그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형식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고 대단히 불쾌했다. 아니가 몹시 아파요. 의사는 염증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하는군요. 나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바로바로 공작영에는 도움은 그냥 방해만 되고 있어요. 난 그저께도 어제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당신이 불쾌해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답장을 줘요. 아이가 아프다. 그런데 그녀는 이곳에 직접 오려고 했다. 딸이 아프다. 그런데 이 적이 어린 말투라니. 선거의 그 순수한 즐거움과 그가 돌아가야만 하는 그 엄울하고 무거운 사랑이 대조를 이루며 브론스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떠나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가장 먼저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떠났다. 6부 마지막 글입니다. 32. 브론스키가 선거하러 가기 전 그가 떠날 때마다 그들 사이에 되풀이 되는 소동이 그의 마음을 냉담하게 할 뿐 그의 마음을 묶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안나는 그와 떨어져 있는 것을 침착하게 견디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꾹 참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출발을 알리러 왔을 때 그녀에게 던진 그 차갑고 가혹한 눈빛은 모욕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가 떠나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평온은 깨지고 말았다. 나중에 혼자 있는 동안 그녀는 그가 자유에 대한 권리를 표현할 때의 시선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언제나처럼 한 가지 결론, 즉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 어디든 떠날 권리가 있어. 떠날 뿐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갈 권리지. 그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나에겐 아무 권리가 없어. 그런데 그가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지? 그는 차갑고 냉혹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 물론 그건 막연하고 감지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 그러니 그 시선은 많은 걸 의미해. 그녀는 생각했다. 그 시선은 마음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안나는 사랑이 식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조금도 바꿀 수 없었다. 예전과 똑같이 그녀는 오직 사랑과 매력만으로 그를 붙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그녀는 그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낮에는 일로 밤에는 모르핀으로 잠재울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기는 했다.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가까이 지내며 그가 그녀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이란 바로 이혼과 결혼이었다. 그래서 그녀도 그것을 원하게 되었고 그나 스티브가 그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면 곧바로 동의하리라 결심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녀는 그가 집을 비워야 했던 그 닷새를 겁없이 홀로 보냈던 것이다. 산책, 바로바로 공작 영애와의 대화, 병원 방문, 무엇보다 독서, 즉 쉼없이 매달린 독서가 그녀의 시간을 차지했다. 그러나 6째 되던 날 마부가 그를 태우지 않고 혼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이미 그 무엇으로도 그에 대한 생각,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억누를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딸이 아프기 시작했다.
안나는 딸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그것으로는 자신의 시름을 달랠 수 없었다. 더구나 중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딸을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없었다. 그날 저녁 혼자 남게 된 안나는 그에 대해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 시내로 나가려 결심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브론스키가 받은 그 모순으로 가득 찬 편지를 쓰고 그것을 다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심부름꾼의 손에 들려보낸 것이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 그녀는 그가 집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던진 그 냉혹한 시선이 다시 되풀이되리라는 것을, 특히 그가 딸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더욱 그러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에게 편지 쓴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지금 안나는 그가 그녀를 부담스러워하리라는 것, 그가 그녀에게 돌아오고자 자신의 자유를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리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비록 그가 중압감을 느낄지라도 그는 그녀가 그를 볼 수 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이곳에 그녀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응접실의 램프 아래 앉아 텐의 신간을 읽으면서, 이 텐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아폴리트 텐, 프랑스 역사가, 철학가, 비평가라고 합니다. 1870년에 그의 저작 지성에 관하여가 출간이 되고요.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를 미에 대한 하찮은 사상가들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하였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램프 아래 앉아 텐의 신간을 읽으면서 바깥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마다 마차의 도착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이 여러 번 바퀴 소리를 들었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다. 마침내 바퀴 소리뿐 아니라 마부의 외침과 주랑 현관을 울리는 공허한 소리가 들렸다. 카드 점을 보고 있던 바르바라 공작 영애까지 그것을 확인해 주자 안나는 얼굴을 확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아래층에 이미 두 번이나 다녀왔으면서도 이번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대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불현듯 자신의 거짓말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그가 그녀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이었다. 모욕감은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그가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두려울 뿐이었다. 그녀는 딸이 이미 이틀째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기가 편지를 보내자마자 딸이 회복된 것에 대해 화마저 치밀었다. 그때 그녀는 그를 기억해냈다. 그가 이곳에 있다는 것. 그의 눈동자, 그의 손, 그의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그를 맞이하러 기쁘게 달려갔다. 아니는 어때? 그는 그를 향해 뛰어내려오는 안나를 쳐다보며 아래쪽에서 겸연쩍게 말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하인이 그의 방한용 부처 한 짝을 벗기고 있었다.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당신은? 그는 몸을 흔들며 말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그 손을 자기의 허리 쪽으로 끌어당겼다. 정말 다행이군. 그는 그녀의 머리를, 그녀의 옷을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그 옷이 그녀가 그를 위해 입은 것임을 알았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옷차림을 마음에 들어 한 적은 이미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자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한 돌 같은 딱딱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어렸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당신은 건강해? 그는 손수건으로 젖은 수염을 닦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무래도 좋아.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여기에 있기만 하다면, 그가 여기 있는 한 그는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걸. 저녁 낮에는 바르바라 공작 영애도 함께한 가운데 행복하고 유쾌하게 흘렀다. 그런데 바르바라 공작 영애가 그에게 그가 없는 동안 안나가 모르핀을 복용했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을 이룰 수 없었단 말이에요. 상념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알렉세이가 여기 있는 한 난 결코 모르핀을 먹지 않아요. 거의 먹지 않아요. 그는 선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안나는 질문을 통해 그를 기쁘게 한 바로 그 일, 즉 그의 성공으로 이야기를 이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흥미를 끌만한 집안의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전해준 모든 소식은 즐겁기 거지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밤이 이석하여 둘만 남았을 때 안나는 자신이 다시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을 깨닫고는 편지 때문에 생긴 듯한 무거운 인상을 씻어내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편지를 받고 화가 났죠? 내 말을 믿지 않았죠?
이 말을 내뱉자마자 그녀는 그가 이 순간 그녀에게 아무리 사랑을 느끼고 있다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했다. 그 편지는 정말 이상했어. 처음에는 아니가 아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당신이 직접 오려 했다 하고. 모두 사실인걸요? 그래, 나도 그걸 의심하지는 않아. 아니, 당신은 의심하고 있어요. 당신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알아요.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어. 내가 불만스러운 건 오직 하나. 이건 사실인데 말이야. 당신은 마치 의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야. 음악회에 갈 의무 말인가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기로 하지. 그가 말했다. 왜 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난 다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야. 피치 못할 일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난 모스크바에 다녀와야 해. 집안 일 때문에. 아, 안나, 당신은 왜 그렇게 초조해야 하지? 당신은 정말 내가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몰라? 만약 그렇다면, 안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며 말했다. 당신은 이런 생활을 부담스러워 하겠네요? 그래요. 당신은 하루 와 있다 또 떠나는군요. 여느 남자들처럼. 안나,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난 나의 평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안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당신이 모스크바로 간다면 나도 가겠어요. 난 이곳에 혼자 남지 않겠어요. 헤어지든지 함께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은 그 중 하나가 나의 소원이라는 걸 알잖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해야 한다고요? 그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쨌거나 당신과 모스크바에 갈 거예요. 당신은 날 위협하는 것 같군. 좋아. 나도 당신과 떨어지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브론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이 부드러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에는 차가운 눈빛뿐 아니라 쫓기느라 잔혹해져 버린 인간의 사악한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그 눈빛을 보았고 그 의미를 올바로 짐작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재앙이야.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순간적인 인상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다. 안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11월 말 그녀는 페테르부르크로 떠나야 했던 바르바르 공작 영예와 작별하고 브론스키와 함께 모스크바로 떠났다. 날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답장과 그 후의 이혼을 기다리며 이제 그들은 결혼한 부부처럼 함께 지냈다. 이것으로 6부가 모두 끝났습니다.